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한 주가 첫째 주가 지나가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1.5%대였던 게 불과 짧은 기간에 1.7%대, 그러니까 0.2%포인트 정말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연준의 그 매파 기조 그런 탓이 큰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증시가 올해 그럼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엇갈리는데 대표적으로 JP모건하고 그 시티그룹이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JP모건이 5가지 촉매를 제시를 하면서 뉴욕 증시가 올해도 탄력을 이어갈 거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점, 그리고 연준이 매파 행보를 보이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거란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전망 조금 주춤해도 계속 잘 나갈 거라는 것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밸류 압박도 조금 좀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연초가 되면 대개 그 시장 여건이 우호적인 그런 기술적인 뒷받침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촉매제가 고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미 그 증시 강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이런 게 실현된 상황에서 글로벌 성장세가 또 이어지고 그래서 증시 강세를 뒷받침할 거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연준하고 미국 정부도 경기 부양 기조를 새해에도 쉽게 걷어들이기 어려울 거다.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른바 근 2조 달러 규모의 그 사회복지법안 지금 계속 기싸움하고 있죠. 반면에 시티뱅크는 좀 이렇게 어둡게 봤습니다. 연초에 그 썰림 형태의 그 랠리가, 안도 랠리가 있었는데 위험자산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미국 경제에 대한 그 중립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시티뱅크는 그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진 게 경제 사이클이 후반부에 훨씬 더 접근했다는 그런 시사를 하는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 중앙은행 그 통화 정책이 왜곡이 됐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지금 사실상 막판 국면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더 이상 보트가 유동성에 더 떠다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를 보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코로나에 빗대냈습니다. 밀집 공간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감염이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 선임 투자 전략가가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신용증거금 추이 변화 이거를 자기가 볼 때 이게 매도세 징후를 예고한다 이렇게 또 봤습니다. 높은 수준의 신용증거금이 줄어들면은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 지론입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15개월에 신용증거금 변화율이 48%를 밑돌면은 S&P 지수가 이후 한 3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정도 약세를 보여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FOMC 12월 의사록 나오고 나서 굉장히 불안감이 커졌는데 미국 투자 전문지 모트리플은 이게 미국 증시 하락 기폭제는 아니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FOMC 의사록 발표된 당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빠졌었죠. 하지만 하락 기폭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모트리플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연준 기자회견, 보도 자료 또 잘 지켜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게 모트리플의 분석입니다. 의사록 전반을 보면은 시장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에너지,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산업하고 유틸리티 종목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이쪽 평가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기술주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양적 완화 덕을 많이 보았던 소비, 부동산 섹터가 고전했다. 이렇게 차별화하는 겁니다. 모트리플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그동안 많이 오른 섹터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일부 되돌림을 보인 거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금융업 쪽이 하락된 거는 좀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기대했던 만큼
의사록 공개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은행이 금리 인상에서 그 이익을 보는 게 그 장단기 금리 차 때문인데 연준이 단기간에 빨리 올려버리면은 그 은행의 그 우호적인 그런 금리 환경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겁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주가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뭐 올해 인플레에 대한 얘기들은 뭐 많고요. 인플레가 만만치가 않다는 관측이 여전히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레이 달리오, 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운영자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금하고 채권 보유하는 건 어리석다. 이 사람 지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그 늘어나는 채무를 흡수한다. 이제 화폐화하는 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에서 현금하고 채권을 사는 건 어리석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채무를 흡수해서 저금리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도 그렇고 달러, 유로, 엔화 채권 보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통화들로 차입하는 것은 유리하다 했고요. 또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의 주식하고 인플레 연동체를 사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달러는 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높게 평가를 했죠. 중국이 머지않아 슈퍼파워가 된다. 뭐 지금 이미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아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부하고 가치를 둘러싼 많은 갈등에 휘둘리고 있고 이런 상황은 1930년대 이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자꾸 위험한 나라로 전락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 얘기인데요. 올해는 그 높은 마진에 인건비 비중이 적은 기업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노출도가 높은 기업은 피하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이 노동 비용도 그렇고 인플레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당수의 기업이 매출 이익이 좀 제한될 거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S&P 지수 종목의 올해 평균 그 마진율이 한 12.6%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코스티는 인건비 비율이 높고 임금 인플레 노출이 심한 종목은 저조한 실적을 보일 테니까 절대로 이 부분은 명심하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 채권 시장 전망도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밸런스 분석은 약세 전망이 나오는데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연준 의도가 채권 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준의 그 테이퍼링 긴축 속도가 더 빨라져서 테이퍼링도 예정보다 더 빨리 끝나고 어쩌면 올해 3월부터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이런 시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년물 수익률이 지금 1.7, 오늘 새벽에 1.72%까지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에 2% 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밸런스는 그러면서도 좀 유의를 할 사항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이 아직도 심각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둔화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클레이스는 미국 당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디스인플레 압력이 더 두드러질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가 다른 국채들보다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 만큼 글로벌 기관들이 계속 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리 상승세가 억제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덧붙였고요. 따라서 미국 국채 투자 자체를 배제하지는 말아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수익을 이전처럼 기대하는 그거는 과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그 앨런 러스킨 전략가는 또 이렇게 풀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사이 그 격차가 굉장히 기록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그 비동조화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폭인데 채권 금리를 유도하는 연준의 그런 의도가 시장에 제대로 먹혀지지 않고 그래서 그 연준의 어떤 정책 실수, 오류, 탓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다는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미국 국채 시장의 그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우려에서 글로벌 리플레이션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오늘 1.7%, 7.72%대까지 올라왔죠. 지금 한 2개월 사이 최고 수준 굉장히 급등했죠. 또 10년물하고 5년물 금리 스프레드도 작년 6월 초에 시작된 축소 흐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중순부터는 확장세로 이제 선회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수익률 거부가 이제 베어 스티프닝 국면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든지 간에 작년 11월 말에 전 세계를 강타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좀 끝나간다는 그런 신호, 어떻게 보면 청신호가 켜진 거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또 크레딧 스위스는 또 다른 징후로다가 지난 2주 미국 10년물 손익분기 인플레 BEI가 급등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실질금리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이쪽 풀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달러가 저금리 국가통화에 비해서 강세 압력을 받을 거다. 그래서 달러 엔 환율도 그렇고 유로 달러 환율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좀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골 교수가 비트코인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인플레 해치 수단으로 금을 완전히 대체했다는 게 이 사람 평가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자. 젊은 투자자들 다수는 비트코인을 이제 완전히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코인이 이 사람들한테는 디지털 금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앤서니 스칼라무치도 그렇고 윌 샤이어 피닉스 공동 창업자 또 같은 얘기를 했죠. 물론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자는 신중도도 있기는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가 지난 40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한 60% 이상 뛰었는데 이제 반면에 금은 5%가 빠졌다. 작년에.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는 겁니다. 시골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플레 환경에서는 금이 1970년대처럼 더는 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자기도 금을 더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투자 수단이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이 팟캐스트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동 진행자가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한 1%, 2%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서슴없이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얼마나 갖고 있냐 했더니 조금 a little bit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에도 장단점이 있다. 당국 규제 강화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 같은 걸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를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인플레 해칭 투자가 결국 더 좋은 실적을 낼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금이라든가 다른 타입의 자산, 이건 이제 채권이죠. 이거 좋아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은 인플레 환경에서는 투자, 다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JP모건하고 시티뱅크도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떤 탄력은 유지된다는 쪽에 아직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크다는 얘기 다들 짐작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잘 지켜보고 좀 인내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참 믿지 못할 연준인데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 과연 속도, 연준의 움직이는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 새벽에 오한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몇 주 안에 실적 시즌이 오는데 그때 그걸 좀 보면은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걸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